당장 시부모님께 사과해. 당장? 그날 남편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던 순간 제 시계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충격을 감지했다는 표시가 떴죠. 그건 단지 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이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 기록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명절 아침 5시 반. 부엌에는 김이 자욱했고 기름 튀는 소리와 된장국 끓는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새벽 공기는 매캐했고 저의 손끝엔 벌써 여러 겹의 화상 자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경아, 저는 붙여놨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 어머니. 지금 2번째 붙이고 있어요. 그걸 뭐 그리 느리게 해? 새언니들은 다 끝났다는데. 말끝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반죽을 뒤집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냉장고 위에는 라벤더 향 방향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작년에 친정 어머니께 선물 받았던 것이었어요. 이거 켜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 집 부엌에서는 한 번도 그 향을 피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고함 소리에 묻혀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오전 11시. 식탁 위에는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15명의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았고 저는 여전히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가며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는 제게 없었죠. 이게 뭐야? 잡채간이 왜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며느리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신우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언니는 친정 엄마한테 요리 안 배웠나 봐요. 순간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제 얼굴을 향한 조롱이었고 저를 인간이 아닌 집안의 하녀로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내 아버지가 남겨줬다는 건물이 있다며? 그거 팔면 돈 좀 되겠다지? 그 말에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중한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괜찮아요. 팔면 돈 꽤 됩니다. 제 아내 명의지만 저희 재산이니까요. 저는 충격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제 아버지의 유산까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건 제 명의예요. 아버님, 그건 저희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유산이라. 제 말을 자르듯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명의가 뭐가 중요해? 결혼했으면 이제 다 한 집 살림이지. 며느리 돈은 곧 시집꾼이지, 안 그래?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사과해. 저는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눈가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면 제 재산을 강제로 팔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경아, 그만 좀 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창피해요? 전 오늘 처음으로 사람답게 말하는 겁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얘가 미쳤나 봐.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사과해, 당장. 남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머리채가 세게 잡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두피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식탁 위 접시가 쾅 하고 떨어졌고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시댁 식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 눈엔 당연한 훈육으로 보였던 거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잡아. 이런 버릇없는 며느리, 이제 아주 본색을 드러냈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 손목에서 스마트워치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충격 감지, 자동 녹화 시작. 그 붉은 점 하나가 제 눈앞에 깜빡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욕설도, 비웃음도, 부엌에 기름 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또렷하게 울리던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물건이 아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목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밀쳐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에서 떨어지자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이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던 그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단호하고 또렷하게. 남편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혼? 내가 감히? 누가 널 받아주겠냐? 그때 저는 바닥에 떨어진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캡처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재산입니다. 그리고 방금의 폭행은 증거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손바닥은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면 최소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야죠.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냄새, 식탁 위의 웃음소리, 그리고 식탁 아래 구겨진 제 슬리퍼. 그 모든 것이 이 집안의 초라한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녹화 저장 완료. 붉은 점이 꺼지는 걸 확인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싸울 거야.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버스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아파트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고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직 아팠지만 그 아픔은 달랐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등기부를 펼친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꺼낸 흰 봉투, 사실은 반년 전부터 조금씩 채워온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힌 그날 이후 저는 친정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와 밥을 차리고 시댁의 전화를 기다리는 자동응답기 같은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저는 부엌 찬장 맨 위 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머리핀이 하나 꽂혀 있었죠. 결혼 초 시어머니가 며느리면 머리 좀 단정히 해라며 던져준 핀. 저는 그 머리핀 밑에 작은 메모지를 숨겨두었습니다. 3월 12일 시아버지에게 500만 원 송금. 5월 7일 시누이 도배비 300만 원 지원. 7월 2일 시댁 냉장고 교체 비용 210만 원. 그때까진 왜 그걸 기록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 한켠에서 들끓는 불안을 달래기 위한 자기 방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메모가 저를 살리는 증거 노트가 되리란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 1년 차 시아버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미경아, 내 통장에 있는 돈 좀 쓰자.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그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이번만 잠깐만 꼭 갚을게. 남편은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당신 지난번에 적금 깬 거 아직 남았잖아. 그냥 좀 드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타고 방 안으로 번졌고 그 불빛 사이로 라벤더 향 방향제가 어렴풋이 빛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건물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제 생존을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라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시댁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송금은 하되 모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캡처하고 금액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나중엔 그걸 프린트해서 봉투에 넣어뒀죠. 그 흰 봉투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가 잠든 새벽 조용히 프린터 전원을 켜는 이유를, 그가 휴대폰을 만지며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라 자만할 때 저는 그 자만을 무너뜨릴 조용한 증거를 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댁의 지갑이 되어갔습니다. 명절 전엔 장보라는 전화를 받았고 시누이의 아이 생일에도 조카니까란 이유로 케이크며 장난감을 제가 준비했죠. 심지어 남편이 술자리에서 한 말을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했습니다. 미경이는 돈 걱정 없어. 아버지가 건물 남겨줬다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그 비밀을 다 말했구나.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 건물 공실 많지? 임대료 받아서 뭐하니? 그거 팔아서 우리 식구들 사업 좀 같이 하면 되겠다. 그들의 말은 도와달라가 아니라 당연히 내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었죠. 하루에도 수십 번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진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버스 손잡이를 붙잡은 채 흐르는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굴레를 끝내겠다고. 그해 겨울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정폭력 경제 착취 무료 상담.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듣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단 폭력이나 강요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나한테도 법의가 되어줄 수 있구나. 그날 저는 작은 흰 봉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표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 나를 지키는 증거. 그 봉투 안에는 점점 더 많은 종이들이 쌓였습니다. 계좌 내역서, 문자 캡처,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심지어 시어머니의 폭언을 몰래 녹음한 USB도 넣었죠. 그 봉투를 만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잡혀있던 제 목줄을 서서히 제 손으로 푸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다녀오며 어머니가 널 이해 못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더 식어갔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걸 조용히 기록하고 준비하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의 시간 덕분에 저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프린터가 종이를 밀어내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라벤더 향초를 켰습니다. 불빛이 반짝이자 봉투 위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건 제 인생을 되찾는 준비예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설정창을 눌러 충격 감지 자동 녹화 옵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시작될 전쟁을 대비하자. 그날 밤 저는 한 줄의 문장을 메모지에 남겼습니다. 착취의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증거로 만들었다. 언니, 나도 다 녹음했어.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믿기 어렵게도 신우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폭행 사건 이후 시댁과의 연락을 끊은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조용해진 사무실 안. 저는 프린터에서 갓 나온 종이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띠링하고 울린 카카오톡 알림음.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나도 엄마한테 많이 당했어. 미안해. 그날 그렇게 말해서. 사실 나도 엄마랑 오빠 얘기 다 녹음해놨어. 필요하면 줄게.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녹음?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또 다른 함정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 섞인 미안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집안의 며느리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하며 살아왔을 테니까요. 고마워. 그 파일 꼭 부탁해. 내일 오전에 보낼게. 언니 조심해. 엄마가 뭘 꾸미고 있어.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꾸민다는 그 말.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음성 파일 3개 첨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며느리, 돈 숨겨놨어. 아버지 건물 판 돈도 있대. 이번에 오빠 사업에 넣어야지. 내 명의로 바꾸는 게 낫겠지. 걔는 법을 몰라.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하게 하면 돼. 그래, 오빠가 좀 압박해. 머리채라도 잡아야 말을 듣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의 폭행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프린트 버튼을 눌러 그 음성 대화의 녹취록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 안쪽 등기부 사본 옆에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볼펜으로 표지를 더 썼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시댁 공모 정황 증거. 그날 밤 봉투를 꺼내다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등기부, 통장 사본, 메모지, 그리고 머리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핀 끝이 종이에 꽂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탁! 마치 제 손이 떨리던 그 시간을 그 핀이 다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모든 걸 묶어줄 건 나 자신이야. 며칠 후 변호사 김필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시댁 쪽 사업 관련 서류 검토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요. 자금 흐름이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혔다니요? 확인해 보니 확장이 아니라 체납 회피 목적이더군요. 이미 세무서에 채권 압류 예고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즉, 그쪽이 원하던 건 미경 씨 재산으로 구멍을 막으려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확장이라는 말에 속았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추가했어요. 체납사실, 확인서 사본 목적, 며느리 재산 편취 시도 증거. 이제 봉투는 거의 찢어질 듯 두꺼워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봉투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신우이 지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내일 오빠랑 만나서 뭐 얘기한대. 조심해. 고마워, 지연아. 너도 위험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응, 나도 이제 언니 편이야.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움직임을 기록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공포였던 그들의 방문이 이제는 증거 수집의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퇴근 후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 주말엔 시댁 가야 해. 아버지 사업 미팅에 같이 가자. 왜요?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지.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날 밤 스마트워치의 배터리를 100%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 앱을 실행해 봤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 활성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서의 대화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지난번엔 내가 좀 심했지. 우리 그냥 잘 지내자. 근데 이번에 오빠 사업이 큰 기회라 내 건물 담보 좀 쓰자. 남편은 그 옆에서 덧붙였죠. 잠깐만이야. 서류만 내면 돼. 실제로 돈이 빠지는 건 아니야.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번엔 녹음해 두려고요. 그동안 제가 말로만 믿다가 얼마나 당했는지 이제는 남기려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었죠. 공간이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워치의 붉은 점이 또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전쟁의 기록자로서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찢어진 모서리를 정리하며 핀으로 다시 고정시켰습니다. 핀의 금속 부분이 종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제 눈빛 같았습니다. 이제 이 봉투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음성 녹취, 시댁의 체납 서류, 송금 내역, 폭행 영상 캡처, 변호사 조언 메모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복수의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증거야.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라벤더 향초의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대화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지난 수년간 제 안을 짓눌러왔던 공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건 폭행 사건이 있은 지 꼭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아, 그동안 생각 좀 해봤지?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끊어져서야 되겠니? 말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 안에 섞인 계산된 어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목적이 있을 때만 상냥했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다 같이 밥 먹자. 오빠도 나올 거야. 그녀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날
식탁 위엔 지난 명절 때와 똑같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식혜. 달라진 건 단 한 가지 제 옆에 앉은 변호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법률 대리인이에요. 앞으로 제 일은 이분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일에 무슨 변호사야? 이건 가족사잖아.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폭력과 강요, 그리고 재산 침해는 법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는 순간 라벤더 향이 미묘하게 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취를 덮는 새로운 공기처럼요. 봉투 안에는 다음의 서류가 차례로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꺼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미경 씨가 혼인 기간 중 시댁에 금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내역입니다. 명확한 상환 약속이나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증여가 아닌 강요된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도운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문서로 만들면 어떡해? 변호사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폭행, 언어폭력, 그리고 재산 강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협박입니다. 식탁 위에서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 그건 다 오해야. 그때 변호사는 봉투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녹음 내용을 같이 들어볼까요? 그 USB에는 산부에서 시누이가 제공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하게 하면 돼. 걔는 법 몰라. 그래, 오빠가 좀 세게 나가. 머리채라도 잡아야 말을 듣지. 그 짧은 대화가 흘러나오자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떼지 못했고 남편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서 이미 진실이 폭로됐기 때문이었죠. 변호사가 조용히 봉투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기록되어 검찰에 사전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통보를 드리러 온 겁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가족을 고소하겠다는 거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이미 고소했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를 경찰에. 감히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 생존이에요. 남편은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망치고 있어.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다만 이제야 무너졌다는 걸 인정할 뿐이에요.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스마트워치 영상 캡처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날의 영상입니다. 폭행이 시작된 순간 자동으로 녹화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재생되자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그 식탁 위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단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김미경입니다. 며칠 뒤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남편은 폭행 및 협박죄, 시어머니는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며 말했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법정에 서던 날, 제 손엔 여전히 그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봉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방패였으니까요. 재판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피고의 처벌을 원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원합니다. 다만 그 처벌이 그들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길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어깨에 얹힌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뒤집히던 국그릇, 머리채를 잡던 손, 그리고 붉은 점이 깜빡이던 워치 화면. 그 모든 게 한 점의 선으로 이어져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는 집에 돌아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 봉투는 닫힐 대로 달아 있었고 종이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증언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힌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위에 새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핀으로 다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핀의 끝이 종이를 찔렀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고통이 아니라 완결의 통증이었으니까요. 라벤더 향초를 켰습니다.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소유도 아닌 나 김미경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흐름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어쩐지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날의 판결은 제게 유죄나 무죄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판결이었죠. 이혼이 확정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다세대 건물 3층, 한때 세입자에게 내주던 방을 제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낡은 창문과 오래된 나무마루, 그 위에 작은 책상을 두고 중고 노트북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면 기계음 하나 들리지 않았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을까봐.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 침묵이 안식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피로가, 손끝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건 화장이나 옷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빠져나간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마케팅 관련 구인 글을 봤습니다. SNS 콘텐츠 관리 도우미 재택 가능. 큰 일도 아니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이라는 나로 불리고 싶었거든요. 첫 달엔 실수가 많았습니다. 태그를 잘못 달고 글을 엉뚱한 계정에 올려 혼났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김미경님. 꼼꼼하신 거 보면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김미경님이라는 호칭이 어쩐지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라벤더 향 방향제를 새로 사서 창가에 두었죠.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가 내 하루의 시작이구나. 그제야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책상 서랍 한켠엔 여전히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증거와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 명세서, 고객 감사 메일,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메모 한 장.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증인이다. 그 문장을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증거의 봉투가 이제는 삶의 봉투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 봉투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록하는 용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워치를 벗어 충전기에 꽂습니다. 그 붉은 점이 천천히 꺼질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충격을 감지할 필요가 없다고. 이젠 그 불빛이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몇 달 뒤 일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고객사 두 곳이 장기 계약을 제안했고 월 수입이 6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그 숫자들을 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존엄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낯익은 이름이 적힌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김현우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웃음이 났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경아, 많이 늦었지만 미안하다. 널 사람처럼 대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 후회된다. 잘 살아라.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진심인지 계산인지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그 사과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흰 봉투 맨 뒤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는 증거가 아니라 교훈이다. 퇴근 후 작은 마트에 들러 라벤더 향초를 하나 샀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싫어해서 피우지 못했던 향. 그날 밤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구 허락도 필요 없어. 창가에 앉아 머리핀을 꽂았습니다. 예전엔 단정하라는 뜻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고정하는 상징이 되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주름 사이로 새로 움튼 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경아, 그 집은 내가 살아남으라고 준 거야. 그걸 잃지 마라. 저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집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유산이었네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흰 봉투를 꺼내 새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벽 커피를 내리고 작은 다이어리에 오늘의 문장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세 문장이 제 하루를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손목의 스마트워치는 여전히 붉은 점을 품고 있지만 이젠 그 불빛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더 이상 충격 감지가 아니라 심장 박동 살아있다는 신호니까요. 라벤더 향이 천천히 방 안을 감싸며 불빛을 흔듭니다. 그 향 속에서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을 또박또박 되뇌어 봅니다. 김미경.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름. 그 말이 입술을 떠나 공기 속으로 번지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첫 숨이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커피잔 옆에는 제가 늘 쓰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메일을 확인하려다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김현우, 전 남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미 한 번 그 사람의 편지를 받은 적 있었지만 이번엔 등기 우편, 그것도 손글씨로 정성껏 적힌 봉투였습니다. 편지 속 문장은 짧았지만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내 말이 다 맞았어.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많이 아프다. 마지막 문장. 그 단 한 줄에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다시 그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덫의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가족이었으니까요. 용서와 미움 사이에서 갈라진 마음은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종합병원 6층 병동. 시어머니의 병실은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분은 생각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와 링거줄이 팔을 감싸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미경아, 내가 와줬구나. 그 목소리는 한때 저를 질타하던 날카로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마른 바람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끝이 다가오나 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내가 그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며느리는 참고 아들은 위하고 그게 당연한 줄.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용서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굳어있던 제 마음의 돌덩이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 전 남편 현우였습니다. 그는 제게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의 말에 저는 담담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어머니가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 그런데 부탁이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잠시 내 건물 보증금 일부만.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 역시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그동안의 사과, 병실의 눈물, 모든 게 계산된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그 건물은 제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혼한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 가족끼리. 가족? 우린 이미 서류상에서도 마음에서도 끝났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경계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라벤더 향초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병상, 남편의 표정, 그 집의 식탁이 차례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들에 휘둘리지 않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만 같은 잘못을 2번 허락하지 않을 뿐이야. 거실 시계가 딱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시간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흰 봉투를 꺼내 그 속에서 시어머니의 사과 편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용서는 기억의 삭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봉투는 증거도 복수의 무기도 아닌 인생의 교훈집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었죠. 어머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도로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흰빛이 마치 오래된 원망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수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목소리. 이제 살아라. 내 인생을.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바람을 타고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 속에서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봄은 언제나 느리게 돌아옵니다. 겨울이 끝난 자리마다 조용히 새싹이 피어나듯이 저 역시 그렇게 제 삶의 봄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라벤더 향초를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엌의 커튼을 밀어 올렸고 커튼 끝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들리던 고함 소리, 지시, 비난의 목소리 대신 지금은 커피 내리는 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단순한 소음들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악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 통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미경 대표님, 다음 달 광고 캠페인 제안드립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노력해서 쟁취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름 석자 김미경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뒤에 붙은 꼬리표가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우체부가 왔습니다. 우편함 속엔 낯선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여성법률지원센터. 봉투를 열자 반듯한 인쇄문이 나왔습니다. 귀하의 사연은 가정폭력 피해 사례로 분류되어 향후 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그건 복수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값진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이야기를 짧게 써서 센터로 보냈습니다. 한 여자가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 동시에 한 인간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제 인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벅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책상 위엔 또 다른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쓴 것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해 동안 모아온 모든 문서, 진단서, 녹취록, 변호사 메모,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의 종이. 거기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종이를 넣고 봉투를 단단히 닫았습니다. 머리핀으로 꽂으면서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닌 완결의 진동이었습니다. 이제 이 봉투는 증거의 무기가 아닌 존엄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2달 뒤 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진행하는 강연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나를 지킨다는 것. 무대에 서자마자 가슴이 뛰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저는 한때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중석의 여성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폭력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동정이 아니라 존중의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이었다는 걸요. 강연이 끝난 후 어느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미경 씨처럼 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첫걸음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향초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붉은 점이 작게 깜빡이고 있었죠. 이젠 그 불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심장이 살아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책상 위에 흰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 이름은 세상 어떤 호칭보다 아름답습니다. 며칠 후 센터에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창문 밖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흰빛이 제 눈앞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잘 견뎌냈어. 저는 머리핀을 빼서 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고정할 필요도 스스로를 묶어둘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라벤더 향이 천천히 방 안을 감싸며 꺼져갔습니다. 그 향이 사라지는 대신 제 마음엔 고요한 봄의 냄새가 남았습니다.